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인호 장편 소설 상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소설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씨는 45년에 생이시고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을 얘기할 적에 우리는 한국 그 대중소설의 대가, 아니면 연애소설의 대가, 애정소설의 대가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신춘문예에 입선하셔가지고 그의 글짓기 실력을 이제 발휘하셨고, 대학교 2학년 때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시면서 이제 등단하게 되신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사실 애정소설,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을 아주 극대화시킨 작품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작품이 드라마와 영화로도 많이 리메이크 되어서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셨죠. 대표적인 그 작품으로는 별들의 고향, 바보들의 행진, 겨울 나그네, 불새, 고래사냥, 이런 작품들이죠. 다 이름만 들어도 영화로도 이미 다 제작되고 TV 드라마로도 몇 번씩 반영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 도시적인 감수성과 그 섬세한 인물들의 그 심리 묘사, 그리고 극적인 그 사건 설정으로 이 대중소설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2000년에 지으신 그의 말년에 쓰신 작품입니다. 이 작품 또한 2002년도에 MBC 드라마로 방영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중적인 사랑을 많이 받으셨고, 제가 가진 책도 이게 얼마나 많이 인쇄가 되었으면은 1판 72세입니다. 72번을 더 찍었다는 거죠. 1판을 발행하고. 그만큼 이제 판매 부수도 많이 한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도는 사실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에 대한 전기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조선시대의 이 상업에 대해서 잠깐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도전이 이제 고려를 망하고 이제 조선을 개국할 적에 성리학을 바탕으로 세운 나라죠. 유교를 바탕으로, 불교의 그런 그 무능함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 성리학을 학으로 이제 이룬 나라가 이 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최고 원칙은 민생의 안전입니다.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한 걸 장려했죠. 그러려면은 농사, 그러니까 일단 먹고 사는 게 안정적이어야 된다 해서 조선의 기본 사상은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농사를 기본적으로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중농억상 정책을 조선 초기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상업 자체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라 해봐야 중국에 사대하기 위한 그런 사신무역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임상옥이 이제 주로 한 무대가 의주죠. 의주가 이제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의 전, 중기, 후기까지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사신무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런 배경이 된 곳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양난이 터집니다. 조선시대에 병자호란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사회가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에는 이 상업이란 게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통제하에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종로거리에, 한양의 종로거리에 이제 시전 상인들이 이 유기전을 차리게 되죠. 유기전을 차려서 이제 명주, 모시, 삼배, 무명, 종이, 어물들을 취급하고 이 사람한테 특별한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금난정권이죠. 난전, 즉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그 장사를 하는 게 난전이죠. 금난정권, 그러니까 이 시전 상인들한테 조선 초기에는 금난정권을 줘서 이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를 주게 됩니다. 소수의 시전 상인들에게. 그렇지만 그 물량 자체가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상업이 아직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조선 초기의 상업은 일부 상인들에 의한 매점 매석에 의한 독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 양난을 거치면서 사회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또 중요한 것이 조선 후기로 되면서 중후기를 거치면서 대동법이 관철이 되죠.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법입니다. 대동법은.
공납을 특산물로 바치는 폐단을 없애고 이 폐단으로 해서 방나보자가 활개를 치면서 상당히 백성들한테 어려움을 줬죠. 그 공납을 쌀로서 대납하게 되는 이런 방법이 잘 아시겠지만 대동법이죠. 이 대동법과 함께 이양법이 개발되죠. 농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파법, 논에 그냥 쌀 벽실을 뿌려서 생산되는 그런 과거의 방법에서 벽실을 이제 집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서 뭐가 어느 정도 일정한 크기의 자라가 되면은 이거를 논에다가 이양시키는 이 방법이 이 조선 중후기에 때 개발됨으로써 상당한 획기적인 그 농업 생산량이 증대됩니다. 거의 두세 배 이상의 생산량이 증대됩니다. 이 대동법과 이양법이 개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왜 발달하게 되느냐? 이것이 참 이게 안타까운데 농업 생산성이 향상이 되면은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논 한마지기를 짓는데 한 사람이 필요했다면은 10사람이 필요했다면은 이양법으로 논 한마지기를 짓는데 3, 4사람이면 충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6, 7사람들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잉여 인력들이 이제 농사를 못 지으니까는 광산과 이제 상공업의 노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광산과 수공업자들에게 들어간 노동자들이 생산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그것이 판로를 개척하고 또 장이 서고 서로 간에 물물교환해서 장이 서는 이렇게 큰 상업 활동이 이제 번지게 되죠. 그에 반해서 소수의 거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광작이라고 해서 대지주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 이제 후기 말기 일제시대 때 천석군, 만석군이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쉽게 말씀드려서 농업 생산량은 증대되고 대동법으로 농민들이 그 세금 내는 방법이 쉬워졌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의 생활은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은. 이런 시절에 이 임상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상들이 출연하게 되는데 이 거상의 무리들이 대표적으로 의주의 만상, 이 의주 만상들은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중국하고 그 청나라와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책문 후시를 하죠. 여기서 후시는 이제 밀무역입니다. 밀무역을 통해서 수입을 이루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 의주 만상, 그리고 개성의 송상이 등장합니다. 송상은 이제 중간 개시하고 후시를 통해 가지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죠. 그리고 평양의 유상들은 보부상단, 대표적으로 보부상단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양의 시전상인들,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린 조선 초기에 이제 유기전을 관장했던 그런 시전상인들과 함께 경강상인, 줄여서 경상, 한양의 경상들이 출연하죠. 경상들은 이제 한강에 막대한 물자들을 다 소 달구지로 운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 강과 이제 바다를 이용해서 물류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용한 것이 한양의 경상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쌀과 양곡과 곡식과 이제 소금들을 이제 배로 운반하면서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이제 얻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네 부산, 지금 부산의 이제 내상들은 이제 외관 개시와 후시를 일으켜서 이제 외관이라고 하는, 지금도 칠곡 경북에 가면 외관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관이죠. 국가에서 일본 사람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관을 내둔 것이 외관입니다. 이 동네 상인들은, 내상들은 일본과 이제 무역을 해서 막대한 부를 일으킵니다. 이 소설 속에서도 이 부분이 다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임상옥이 출연한 거는 이런 조선의 상단들이 권모술수로 이제 판에 치고 서로 막 경쟁하고 이런 시기에 임상옥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 임상옥은 이제 호가 가포입니다. 가포. 이제 1779년에서 1855년까지 사신 분인데, 정조 때 이제 장사를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순조 때 돌아가신 이런 분이신데,
정조 때 또 특이한 사건이 이제 시전상의 금난 정권이 폐지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전의 독점권이 폐지됨으로 해서 상업이 더욱더 치열하게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임상옥이 출연합니다. 임상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이제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이조 판서 박종경의 정치적 배우를 등에 입고 이 사람이 인삼 독점 무역권을 획득하게 되죠.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중국 북경에서 북경 그 당시 약재상들이 담합을 해서 조선 인삼을 불매 운동을 펼칠 적에 임상옥의 기지로 원가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그런 이윤을 챙기면서 우리나라 인삼의 그 당시에 우리나라끼리 경쟁해서 조선 내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임상옥의 독점권으로 해가지고 원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윤을 창출하게 되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죠. 그리고 이 임상옥이 그 막대한 자금으로 자기가 착복한 것이 아니라 빈민구제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곽산 군수와 구성 부사에 역임하죠. 순조 때 그렇게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상인은 중인이었죠. 중인의 신분이지만은 양반이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물론 뭐 이 조선 말기 후기에는 이제 양반은 이제 돈 주고 사고 파는 관행이 많았지만은 임상옥은 자신의 힘으로 이제 양반의 반열에 오른 그런 인물이고, 이 소설 상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은 개영배라는 잔이 나옵니다. 이 임상옥 선생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개영배. 항상 넘치는 것을 경계한다는 그런 잔이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도 등장하지만은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며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인 것이다. 그 장사는 곧 사람이고 사람이 곧 장사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임상옥이 대단한 것은 그가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은 그 당시도 많았죠. 그러나 임상옥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권모 순수와 부정부패가 판에 치던 그 당시 조선 상계에서 재화를 외국에서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야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천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그 이윤을 백성들을 위해서 풀었다는 것이 그의 정신이 대단한 것입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겼다는 거죠. 거의 막판에 이 임상옥은 거의 전 재산을 백성들의 구제에 다 쏟았다고 합니다. 지금 대교의 총수들은 이 책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골목 상고까지 다 빼들어가는 게 지금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아닙니까? 저도 뭐 상공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상업을 종사하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지금 대기업의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런 대기업 총수들이 정말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좀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이 임상옥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좀 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대기업 총수님들, 이 책 꼭 몇 번씩 읽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